2026년 3월, 이란 정권이 붕괴합니다. 수도 테헤란 광장은 분노한 수백만 군중으로 가득 찼고 도시의 주요 시설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풍경을 보며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석유 공급원을 넘어선 지정학적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란의 붕괴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인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2021년 이란과 중국이 체결한 하나의 계약서였습니다. 25년 만기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그 규모는 우리 돈으로 환산시 무려 5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사실상 통째로 확보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이 이란에 제공한 것은 5G 통신망과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첨단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통제의 도구를 넘겨준 것입니다. 물론 두 나라의 밀월 관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점을 알려면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란 앞바다인 페르시아만의 치안은 영국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던 영국이 이 지역에서 군대를 전면 철수시키면서 하루아침에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기감을 느낀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여동생을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새로운 뒷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의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비 국왕은 자국민에게는 냉혹한 독재자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민을 철권으로 억눌렀습니다. 이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왕도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그를 비호하는 미국은 더 큰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1979년 억눌렸던 분노가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했고 새롭게 들어선 신정 정권은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무기, 기술, 자본 등 모든 공급선이 끊기며 이란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중국에게 이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리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이란에 대한 무기와 기술 판매를 엄격히 금지했지만 중국은 이를 대놓고 무시하며 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원료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거래였지만 이유는 막대했고 고립된 이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50년 넘게 쌓아올린 양국의 특수관계가 마침내 530조 원 규모의 협정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530조 원, 겉보기에는 화려한 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2026년 그 거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 착취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약속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개발 계획은 모두 말뿐이었습니다. 2026년 초 유출된 이란 정부의 내부 문건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집행된 투자액이 당초 계획의 5%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530조 원 중 고작 26조 원도 채 투자되지 않은 셈입니다. 약속의 95%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헐값에 꼬박꼬박 퍼갔습니다. 매달 수십억 달러어치의 원유가 중국으로 쉴 새 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국가의 혈액과도 같은 자원은 끊임없이 유출되는데 약속했던 투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민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중국을 동맹이라 불렀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중국은 국가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자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중국의 돈이 이란 국민 경제에는
단 한 푼도 환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하나 지어지지 않았고 일자리 하나 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전부 정권의 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독재의 보루인 혁명 수비대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아니라 독재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악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내부의 분노와 외부의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마침내 이란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에 가장 먼저 닥친 치명타는 바로 원유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이냐면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란산 원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며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불법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2026년 초를 기준으로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15%가 바로 이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하루 150만 배럴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크플릿, 다어플리트, 즉 유령 유조선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선박 위치 추적 장치, AIS를 끈 채 바다 한가운데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수백 척의 유조선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유조선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공해상에서 접선하여 이란산 원유를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서류 조작을 통해 말레이시아산이나 오만산 원유로 둔갑시킵니다. 이렇게 신분을 세탁한 원유가 중국 산둥성의 정유 공장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값싼 기름은 단순히 자동차를 굴리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둥성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저가 연료는 광둥성 수출 공장들의 생산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식밖의 가격으로 덤핑 공세를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 그 가장 밑바닥에는 이란의 불법 원유가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들키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합성개구 레이더, SAR, 위성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까지 결합하여 전 세계 바다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AIS를 꺼도 위성은 배의 형태, 속도, 항적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유령선을 한 척도 빠짐없이 식별해냅니다. 바다 위에 숨을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이 흔들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이란이라는 우산 아래서 활동하던 다크플릿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항구에서 기름을 실을 수도 내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다 위를 표류하다 납포되거나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배럴당 $15씩 할인받던 값싼 원유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면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마진이 극도로 얇았던 정유 공장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자 연료 공급이 끊겼고 그 충격은 즉시 광둥성의 수출 공장들로 번졌습니다. 전기료, 물류비,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공장은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중국 제조업 전체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시진핑의 자존심이자 필생의 역작인 1대1로를 관통했습니다. 1대1로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뒤엎기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글로벌 패권 전략의 대동맥입니다. 그리고 그 대동맥의 심장부에 바로 이란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프리카로 향하는 육상 실크로드는 반드시 이란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이 육상 루트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해상 루트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말라카 해협을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어 유사시에는 하루아침에 봉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인데 이란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이 길이 통째로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돈을 빌렸던 국가들이 하나둘 채무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고 파키스탄 역시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연이어 상환을 거부하면서 1대1로 참여국들의 연쇄 파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야심찬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격은 군사적 측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중동에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반미 무장 세력들, 즉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란의 자금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무기를 대주고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 조직원의 월급까지 지급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중동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발이 무기게 됩니다. 중국은 이 구도를 절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남중국해의 산호초를 매립해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사일 기지까지 구축했습니다. 미국이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깔아준 짙은 안개 속에서 중국이 조용히 몸집을 불려온 것입니다. 이 전략은 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무너지자 그 안개가 순식간에 겉었습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의 돈줄이 끊긴 것입니다. 무기 공급도 조직 운영비도 모두 중단되면서 저항의 축은 통째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묶여있던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전투기 부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로 중국의 코앞,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이미 펜타곤 내부에서는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이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미국을 견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네 번째 타격은 중국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 바로 서부 국경을 찔렀습니다. 이란이 건재할 때는 이 지역의 혼란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붕괴는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이 80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중국인 기술자들을 노린 테러가 급증했고 호위 병력을 배치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핵심 거점인 과다르항에서는 수백 명의 중국인이 공포에 질려짐을 싸서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8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사람이 없어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위협은 국경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전에서 밀려난 극단주의 세력과 수십만 명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철벽같이 통제하던 서부 국경에 구멍이 뚫리면서 내부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될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의 왕정 국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돈만 챙겨갈 뿐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군함 한 척 보내지 않는 나라. 결정적인 순간에 총 한 발 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중동 외교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붕괴하고 중동 국가들은 앞다투어 미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라와 손을 잡을 국가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그중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유가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봉쇄 사태 직후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충격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운송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들은 이미 도미노처럼 비용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 역시 가파르게 치솟으며 이는 곧장 국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중국 제조업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경우 그동안 중국에 잠식당했던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2, 3대 핵심 산업에서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해오던 중국의 기세가 꺾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는 잃어버렸던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올 절호의 골든 타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부는 더욱 심각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에 올인했던 강경파의 외교적 실책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당 내부에서는 온건파와의 극심한 권력 투쟁이 점화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절대적인 리더십마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이른바 내우외환, 외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부유층의 해외 자금 도피와 서민들의 쌀사재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두 현상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란의 몰락은 단순히 한 정권의 교체를 넘어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패권 전략 전체가 한꺼번에 붕괴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타국의 불행을 발판 삼아 패권을 쥐려 했던 계산, 독재 정권끼리의 위험한 결탁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비극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이제 한국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확고한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자만이 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불법 원유 거래, 1대1로 구상, 중동 무장 세력 지원까지 이란을 중심으로 중국이 쌓아올린 거대한 전략적 탑이 이제는 근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쇄 붕괴의 끝은 어디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제란 결국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경제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또 밤을 새워 분석하고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